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애자일, 아까 앞에서도 정리가 됐었는데 애자일 소프트웨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로 직전에 나온 문제를 보니까 스크럼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스크럼이라던가 그리고 UI 설계 도구, 요것도 문제 경향이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 외에도 객체 지향 기법, UML 다이어그램, 클래스 설계 원칙, 그리고 갱 서브 포 디자인 패턴. 자,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죠. 자주 나오는 문제, 그리고 직전 회차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 나온 개념들은 꼭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자일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애자일을 사전에서 한번 저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기만하다, 재빠르다, 민첩하다. 자, 애자일 딱 이 용어만 가지고 무작정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외워야 잘 떠오르잖아요. 네, 요거는 굉장히 재빠르게 그 고객의 그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 방식의 일처리, 그러니까 예전에 폭포수 모형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그 시기에는 무언가를 중간 과정까지 넘어왔을 때 갑자기 뭔가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먹히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 걸 애자일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개념인 거죠. 자, 원칙은 가볍지만 충분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도 많이 봤었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해 드릴 때도 요 화면을 많이 띄워드렸었는데 왼쪽에 프로세스와 도구, 문서와 고객과의 개혁, 협상 이런 것들은 빼기 처리를 했고요. 개인과의 상호작용, 제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고객과 협력 이런 거는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빼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추가한 개념이 애자일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일 방법론이다라고 하면 이 애자일의 중심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는 XP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거,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XP였습니다. 5개의 가치도 많이 나왔고요. 다음 중 XP의 5가지 가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 직전 기출문제에서 스크럼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2가지를 한번 시험 보시기 직전이니까 비교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좀 개조를 해볼까 해서 그걸 하시는 업체에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일랜드 식탁을 연장해서 요걸 좀 식탁으로 좀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엔지니어드 스톤일 경우, 뭐 인조 대리석일 경우, 그리고 뭐 세라믹일 경우, 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를 중간에 식탁으로 처리를 하면 뭐 이렇게 길게 처리했을 경우에 잘못 디디면 무너지니까 중간에 뭐 기둥을 세워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와 그 다음에 개발자 사이에 서로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사소통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애자일에 추구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겠구나 싶었던지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만드는 거고 사진 그 다음에 뭐 3D로 투시도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저에게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보니까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바로 그럼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만족스럽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수고도 없겠고 자, 이런 방법이 애자일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XP가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스크럼이 요번에 직전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이 스크럼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XP하고 달리 진행에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고 그거대로 중점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스크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럼은 럭비에서 나왔다고 해요. 럭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럭비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뭐 럭비 공을 가운데에 두고 모든 선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그 처음으로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뭐 그런 게 스크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결해서 안 외워지시면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장에 제가 스크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좀 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왼쪽 상단에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여기 오른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PO, 대문자 PO로 이렇게 약자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제품의 책임자고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주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요구를 중간에서 수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로부터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해서 백로그, 네,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요구사항들을 쭉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그것들을 보면 요구사항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이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백로그를 작성하는 주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네, 이런 용어가 나오죠. 지금 이게 순서대로 그 스크럼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럼 스프린트는 뭐지? 자,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애자일은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사용자와 개발자가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하면서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빨리 수정하고 이런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그 짧은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함은 일주일에서 4주. 그러니까 XP 아까 비교했었잖아요. XP는 1주에서 2주 더 짧아요. 더 짧고요. 요 스크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주에서 4주, 한 달을 넘어가지 않죠. 요 기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이 있고요. 이 팀을 위해서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스크럼 마스터가 보입니다. 자, 스크럼 마스터 SM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써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스크럼 팀의 스크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팀의 리더는 아니에요. 이 팀의 뭐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과제를 수행하는 팀의 팀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와주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는 그 역할이 스크럼 마스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네, 쭉 다 정리를 하셔서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숙제하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숙제하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예요. 기출 문제가 항상 애자일 기법 아니면 XP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스크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1번 스크럼 마스터.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스크럼 프로세스를 따르고 팀이 스크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백로그. 네, 앞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스크럼 팀이 해결해야 하는 목록이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도 들어갈 수 있고 아키텍처 정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요게 3달 이상의 장기간으로 결정된다. 요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스프린트 네, 짧은 기간 1주에서 4주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다는 거고요. 앞장에 없었는데 속도라는 용어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한 번의 스프린트에서 한 팀이 어느 정도의
제품 백로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추정치를 뽑아서 그것을 속도다 이런 용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요 기출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보고 넘어갈게요. 네, 1과목에서 그 앞 직전 기출문제에 우리가 항상 보던 UI 설계 도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스토리보드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길래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사용 방법, 설명, 평가 등을 위해 실제 화면과 유사하게 만든 정적인 형태의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4가지의 도구 중에서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4가지 설계 도구를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요게 바로 스토리보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요게 스토리보드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지만 네, 요것도 하나의 스토리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요 왼쪽이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모바일 상에 보이는 화면을 지금 표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나오는 아이콘들을 쭈루룩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저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볼 수 있게 한 화면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목업이라는 그 용어로 목업이라는 UI 설계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화면이 쭈루룩 4개가 연결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이 있고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뭐 이 화면이 뜨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요 버튼을 어떤 거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화면이 바뀐다.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 요게 바로 목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만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는 거고 딱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동작하겠구나. 이제 그림을 보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프로토타입. 네, 프로토타입은 실제 구현된 것처럼 테스트가 가능한 동적인 형태의 모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목업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은 실제로 움직여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점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본 강의 때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시스템을 사용하는 액터가 이렇게 시스템의 밖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안쪽에 유스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상호작용하는지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도구가 유스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그 도구 답은 무엇일까요? 네, 목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앞쪽 1과목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 말고 바로 직전에서 이상한 유형, 네, 다루지 않았던 유형 나왔던 거 2문제 뽑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째 과목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 아시죠? 단위 테스트, 스톱, 드라이버, 스택이라던가 큐,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제공학, 패키징,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뭐 이런 것들 각종 뭐 소트 방법들 이런 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그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제 FTR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표준 네,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로 주 강의 때 본 강의 때 다루지 않았던 네, 이렇게 25,000이라는 숫자가 붙은 요 표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인데요. 정형기술 검토의 지침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나왔던 문제지? 라고 찾아보니까 네, 개정 전 2019년도에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요 문제가 연달아서 그 다음 회차에도 또 나오고 네, 이랬던 문제인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 바로 직전 기출문제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기술 검토. 네, 여기에 어떤 글씨의 약자인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Formal Technical Review. 자, 그러니까 기술 검토를 포멀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격식을 갖춘 거를 우리가 포멀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딱 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프로젝트 2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산출물의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이 원하는 품질에 이르렀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볼 건데요. 문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할지 의제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장황하게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제품의 검토에만 집중해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해결책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하느냐? 네,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딱 정해져 있던 의제에 맞게 이 제품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제품이 품질이 원했던 품질에 도달했는지 딱 그거만 본다는 거죠. 자, 논쟁한다거나 반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참가자 수,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검토하면 좋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참가자의 수도 제한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정형 기술 검토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일치하는지, 표준을 준수했는지, 결함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정적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쭈루룩 봤더니 객관식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의제를 제안한다. 맞는 거고요. 논쟁이나 반박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의 영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수는 제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본강의 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꼭 한번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국제 표준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이 9126 얘기만 했었거든요. 주로 나오는 그 국제 표준이 9126 관련된 거여서 계속 이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자, 14598, 12119 이렇게 여러 국제 표준을 통합한 거였죠. 25,000이라는 숫자가 붙은 요 모델이 요 직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요게 통합됐다. 앞쪽에 나왔던 세 개의 그 국제 표준 모델을 다 통합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501, 2502, 250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분류를 해놓고 품질 모델 부분인지 품질 관리 부분인지 품질 측정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영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국제 표준인 ISO, IEC 25,000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중에 틀린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통합 모델 표준이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시스템 앤 소프트웨어 퀄리티 리ኳ이어먼트 앤 이밸루에이션.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줄임말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대로 읽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줄여서 나온 말이니까 스큐어레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S자가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QUA 여기 중간에서 땄고요. 그리고 R자 하나, E자 하나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줄임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이건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기존 품질 평가 모델, 평가 절차 모델 9126, 14598 이런 걸 통합한 거다. 이것도 맞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측정, 외부 측정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9126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501N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쪽
네, 다시 한번 앞장으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국제 표준 나왔던 9126, 14598, 12119, 25000 뭐 네 가지잖아요. 요거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또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자, 그다음 5번째 과목으로 가겠습니다. 5과목 정보시스템 구축관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신경향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안 나왔던 용어들이 갑자기 출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항상 나오는 개념들이 있죠. 네, 항상 나오는 개념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도스 공격, 그다음 시큐어 코딩, 테일러링 그리고 암호화에 관련된 내용들, 취약점 관리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왔었던 거니까 꼭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요 직전 문제에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리눅스 문제가 나왔어요. 5과목에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거여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요 부분은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 얘긴데요. 리눅스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권과 권한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소유 그룹, 기타 사용자 이렇게 그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한 사람 소유자 그리고 소유 그룹, 기타 사용자 이렇게 일단 셋으로 나눴고요. 권한이 그럼 무엇이냐?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실행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권한을 또 3개로 나눴어요. 소유권 3개로 나누고 권한 3개로 나누고 이렇게 나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umask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지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권한을 허가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네, 조금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외워야 되는 거. 파일의 최대 권한은 666이고요. 디렉터리에 대한 최대 권한은 777인 거예요. 자, 이거 숫자 잘 모르시면 지금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팔진수로 표현을 했죠. 팔진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21이다. 이렇게 10진수로 321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가 10의 0의 자리, 여기가 10의 1의 자리, 여기가 10의 2의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별로 가중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진수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숫자라 321 그냥 읽어지지만 사실은 3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321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팔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팔진수는 이렇게 세 자리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2의 0의 자리, 2의 1의 자리, 2의 2의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의 0승이니까 이건 1이고요. 2의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가 한 번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2고요.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니까 4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권한을 줬다는 거고요. 숫자를 안 넣으면 권한을 준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읽기도 할 수 있고 쓰기도 할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요 칸에서 읽기도 되고요. 쓰기도 되고요. 실행도 돼요. 이 순서인 거예요. 자, 읽기 되고 쓰기 되고 실행이 돼. 셋 다 돼. 111이라고 쓰고 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서 이거를 7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숫자 7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아,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고 실행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6이라는 숫자. 그러면 요 칸에서 다시 그릴까요? 네. 요 칸에서 6이 되려면 여기가 1, 2, 4라고 하는 가중치 값을 갖고 있으니까 6이 되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어야겠죠? 그래야 4 더하기 2가 6이 되잖아요. 자, 그럼 6이 됐다라는 얘기는 읽기가 되고 쓰기가 되는데 실행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읽기 되고 쓰기 되고 실행 안 돼. 이렇게 옆줄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읽기만 돼 라고 하면
읽기는 되고 쓰기 안 되고 실행 안 돼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글씨가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8진수로 표현하면 4가 된다는 거죠. 자, 8진수를 10진수로 고치면 네, 4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눅스의 umask를 알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봤고요. 네, 아래쪽에 하나 더 소유자와 소유그룹과 기타 사용자 이렇게 소유권을 3개로 분류를 해서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0, 66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쪽에 3개는 그러니까 앞쪽에 6자 요거는 소유자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6자는 소유 그룹에 대한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0자는 기타 사용자에 대한 그 권한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6이 됐다라는 거는 읽을 수 있고요. 소유자는 읽을 수 있고요. 쓸 수 있고요. 실행은 안 돼요. 이런 얘기고요. 소유 그룹에 대해서 6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그룹은 읽기 되고 쓰기 되고 실행은 안 돼요. 이런 얘기겠죠. 기타 사용자가 0이다라고 하는 건 기타 사용자는 3가지의 권한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과목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리눅스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리눅스에서 생성된 파일 권한이 644다. 그러면 umask 값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파일의 최대 권한은 666이고 디렉터리는 777이다. 외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파일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권한이 666인 거예요. 자, 666에서 이렇게 놓으시고 umask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 권한이 644면 umask는 거꾸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답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에서 644를 빼는 거죠. 그래서 022라고 하는 답을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022가 답이죠. 자, 두 번째. 리눅스 문제가 직전 기출문제 보니까 2문제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리눅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로그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객관식이다 보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죠. 자, 로그 파일 여기 나와 있는 이 3개는 좀 외우고 가겠습니다. TMP, TMP, TMP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W, B, U 이렇게 3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W가 써져 있는 것은 성공했을 때,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성공했을 때의 정보가 이 파일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써 있다, TMP 앞에 B가 써 있다 이런 거는 반대가 되겠죠? 성공의 반대. 실패했을 때의 경우를 이렇게 로그 파일 안에 다 담아놓은 그런 파일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utemp 요거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 그 상태 정보를 담고 있는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로그 파일은 성공한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4번인 utemp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 문제가 5과목에서 2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쪽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마지막 합격을 위한 조언. 뭐 조언이랄 거는 없는데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한번 보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붙잡고 끙끙거리면 시간만 가고 괜히 초조해지겠죠. 과감하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정답을 체크해 주시는 이런 방법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합격 기준은 100점이 아니잖아요. 60점이잖아요. 그리고 과락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과목은 50점을 받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더 올라가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은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번 과목에서는 과락만 면하자. 그리고 쉬운 과목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거기에서 문제를 더 따자. 네, 이렇게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죠. 연습은 실전처럼, 네, 실전은 연습처럼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네, 물론 꼭 합격해야겠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막상 진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아 그래 뭐 떨어지면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정보처리기사 필기 뭐 벼락치기 특강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풀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짧은 특강을 마련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벼락치기 특강 계속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 잘 들으셨죠? 저는 3과목, 3과목을 최다 빈출을 부르고 진짜 벼락치기 특강답게 가장 많이 나온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먼저 보실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기본적으로 SQL 문장을 잘 아셔야 돼요. 셀렉트문, DML, DCL, DDL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결성,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ER 다이어그램, 락킹, 뷰, 정규화, 반정규화는 지금까지 개정된 이후에 거의 빠짐없이 나왔던 문제라 저하고 같이 빠르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문에서 많이 나온 게 디스팅트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은 게 또 카운트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많이 보여드렸던 EMP 테이블 갖고 다시 한번 본다면 그냥 MGR을 뽑아보면 EMP 테이블에서 이렇게 뽑힐 거예요. 이 칼럼이 다 이렇게 뽑히고 근데 디스팅트를 뽑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이 7698까지 똑같은 건 한 번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표현하게 되면 다 유니크한 튜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카운트를 본다면 EMP 탭에서 MGR을 카운트 되어 보면 이걸 다 세게 되면 13개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디스팅트 이렇게 된다면 유니크한 튜플들만 셀 수 있으니까 6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디스팅트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DDL, DML, DCL을 다 보셔야 되는데 DDL에서는 Create, Alter, Drop, Truncate는 지금까지 나왔던 적이 없었어요. Create, Alter, Drop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Drop하고 DML하고 차이는 DML에서 Delete하고 차이는 뭐예요? Drop은 auto commit이죠. 롤백이 안 되는 DDL 문장에는 auto commit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터의 기능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ML은 이제 insert, update, delete 문장, 요 세 개의 문장 다 나오셔야 되고, insert는 into, update, set 뭐 이런 문법적인 것도 물어보고요. 결과값도 다 보셔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것은 좀 제대로 숙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DCL은 commit, rollback 많이 나오죠. 그리고 grant, revoke 나올 때 연관된 것까지 같이 삭제하는 캐스케이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 빠지지 않고 나온 게 바로 용어 정리인데 이렇게 인플로이 같은 걸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릴레이션 또 엔터티, 개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급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원번호, 이름, 직급, 급여, 지역번호 같은 거를 즉 속성이라고 하고 이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죠. 이 테이블은 5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의 내용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고 이거의 개수를 우리가 카디넬리티라고 합니다. 5개. 자, 그래서 튜플의 개수에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정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매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화, 반정규화. 요새는 반정규화도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정규화라는 개념은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중복을 최소화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프로세스. 그럼 중복을 최소화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뭐를 뽑아요?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규화죠. 자, 이거에 대해 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반정규화죠. 이건 뭐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는 개념이 바로 반정규화죠.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목적은 여러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NF부터 5NF까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조회 비용은 증가하고 반정규화는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시험으로 좀 까다로웠던 문제를 제가 한 문제 뽑아봤는데, 자, 이 정규화는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이 정규화를 하는 목적은 중복을 배제해서 이상의 발생을 방지하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자, 이건 언제 해요?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개념적 설계,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논리적 설계 단계,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우리가 물리적 설계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데, 그럼 정규화는 언제 하느냐? 바로 이 단계에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이 문제가 정규화치고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요 세 개의 단계와 각각이 하는 것들을 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상 현상도 매번 나오죠. 갱신 이상, 삭제 이상, 그리고 삽입 이상 게 있죠. 그래서 갱신 이상은 15에서 5로 할 경우에 스폰지밥만 네트워크를 5원을 내면 억울하겠죠. 왜냐면 징징이도 있는데. 자, 이런 게 바로 갱신 이상이고, 뚱이가 파이썬을 취소한다면 뚱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죠. 자, 이런 게 삭제 이상. 그리고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는데 신청한 과목이 없으면 삽입도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삽입 이상. 자, 이런 이상 현상도 매번 기출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뷰는 또 뭐였을까요? 뷰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하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뷰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자, 인플레이와 에어리어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뭐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사원번호하고 이름하고 어디서 일하는지만 궁금하다. 이렇게 만든 이게 바로 뷰죠. 테이블로 만든 거.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간단하고 보안에 좋다. 이게 바로 뷰의 특징이었죠. 자, 요 뷰의 특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직 어려워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 나왔던 적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뷰에서 또 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뷰가 없어지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매번 나왔던 게 무결성이에요. 그 무결성은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개체 무결성은 프라이머리 키라 반드시 유니크하고 낱널이어야 되죠. 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로 유니크하고 낱널이죠. 자, 이런 게 바로 널이죠. 자, 이런 게 바로 개체 무결성이고, 자,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은 지역번호에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역번호인데 마이너스 83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자, 이렇게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은 이렇게 우리가 조인을 할 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는 반드시 내가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만 포린 키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값은 가져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죠. 자, 무결성도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ER 다이어그램. 자, 이 인간이 이해하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개체는 사각형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속성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관계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현한다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공유죠. 그래서 병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락킹을 해서 우리가 병행성을 높이느냐. 자, 이게 문제에서 이제 락킹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서 했던 똑같은 예제인데,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에 구두를 사러 왔는데 백화점 전체를 닫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으면 병행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를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사요. 다른 사람들은 뭐 모자를 사러 온 사람이나 티를 사러 온 사람이나. 그래서 락킹 단위가 크게 되면 백화점 전체를 닫게 된다면
제어는 간단하겠지만 병행은 감소한다. 자, 그런 개념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구두를 사러 왔으면 구두만 락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쇼핑을 할 수 있겠죠. 구두는 못 사지만. 자, 이 사람이 양말을 사면 양말만 락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가 작으면 제어는 좀 복잡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병행성이 증가하겠죠. 자, 이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러킹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 자,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이것도 매 기출 빈출이 도가 되게 높죠. 자, 요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사전하고도 혼용돼서 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요새 메타버스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프로그래머가 DDL을 통해서 create alter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구축하면 DBMS가 알아서 이거를 메타데이터로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을 만듭니다.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이 테이블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비싼 DBMS를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DBMS를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엔드 사용자가 뭘 보고 싶어요. 그럼 셀렉트나 DML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촉을 하겠죠. 그럼 이제 쿼리 프로세서가 런타임 DBMS를 통해서 시스템 카탈로그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뷰라고 하죠. 자, 제가 아까 뷰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작업하는 거, 엔드 유저가 작업하는 거, 하지만 시스템 카탈로그는 누가 만든다? DBMS가 만든다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옳지 않은 것. 자,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자, DBMS가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갱신합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의외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관계대수였어요. 관계 해석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관계대수는 어떻게가 중요하죠? how가 중요하죠.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피연산자 어떻게 절차적 언어고요. 자, 모두 릴레이션이에요. 모두 테이블이에요. 이 문제는 여기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도 나왔고 디퍼런스, 인터섹션도 나왔었고요. 자, 순수관계 연산자에서 이 모양도 시그마, 파이, 이렇게 조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기호도 나온 적이 있어요. 관계대수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은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걸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건 결합도 응집도예요. TCP, IP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IP 버전 6도 아주 높고요. 그리고 의외로 변수명을 어떻게 주는지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벼락치기에선 다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바, C 언어, 파이썬의 결과값이나 빈칸 채우기는 여지없이 나오고 있고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한 편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벼락치기에선 다루지는 않지만 서브넷 마스크도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21년 이후의 기출문제풀이 66번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서브넷 마스크를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요 21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에 20년부터 21년 기출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 기출문제 풀이는 반드시 듣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똑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 기출문제만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필기시험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를 나왔던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도 응집도는 진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결합도는 서로 다른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정도 또는 연관된 관계를 의미해서 자료 결합도부터 볼 텐데, 자료 결합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만약에 get double이라는 거를 내가 메서드를 부른다면 이렇게 O를 이렇게 데이터, 단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바로 자료 결합도입니다. 데이터 커플링.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탬프 결합도죠. 그래서 이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면 배열 때는 객체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지금 후가 가리키고 있죠. send 이메일이라는 메시지를 부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객체를 전달하는 게 바로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어 결합도. 이 제어 결합도는 컨트롤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어 결합도는 뭐냐면 프린트 차지에서 뭐가 did he pay라는 게 지금 뭐가 왔냐면 true false가 오는, 자, 불인은 true false가 있는 거죠. 자, true false가 있는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걸 바로 제어 결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지불했으면 프린트 디스카운트 차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노멀 차지를 하는, 자, 이런 메서드를 할 때 이렇게 true false가 전달되는 걸 제어 결합도라고 하고요. 자, 외부 결합도는 너무 복잡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외부에 있는 다른 모듈 또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게 외부 결합도. 그다음에 공통 결합도는 뭐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게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참조하는 게 바로 공통 결합도입니다. 전역 변수를 내가 변경하게 되면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주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는 가장 높은 결합도를 가져서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모듈이 사용하는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과 데이터를 직접 참조하는 경우예요.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내용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 문제는 사실 요것만 물어봐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내공이 없는 사람은 나쁘겠죠. 외제를 쓰자. 외제 물건을 쓰자. 그래서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어느 게 나쁜 거예요? 내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공이 없는 사람이 외제 물건을 쓸 테니까 그게 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죠. 그냥 단순 데이터만 결합하는 메서드 호출할 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하나만 하는 게 자료 결합도, 이게 베스트고 이게 월스트라 요 화면을 그대로 다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낮은 거부터 높은 거로 써라. 그러면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해서 결합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아까 그 표를 보시고 그 문제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합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모듈들이 변수를 공유하지 않고 제어 정보를 교류하지 않게 함으로써 결합도를 낮춰야 되는 게 바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응집도는 어떻게 돼요? 응집도는 반대로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라면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쿠킹을 프리페어, 쿡 라면, 잇 라면, 워시 더 디쉬라는 거를 하나에 다 있으면 이건 낮은 응집도고, 높은 응집도는 클래스별로 프리페어, 쿠킹, 쿡 라면, 잇 라면, 워시 더 디쉬를 하면 이게 바로 높은 응집도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자, 낮은 게 나쁜 거고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는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논 시절은 교수님의 기능이었다. 자, 이렇게 외우셔서 이것도 순서를 외우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거의 이렇게만 나옵니다.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논 시절은 교수님의 기능이었다. 이제 요거만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되게 심오한데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 편이고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OSI 7레이어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OSI 7레이어는 영어로도 많이 나오니까 자, 이거를 영어로도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비트 단위로 전송이 되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만약에 친구가 안녕이라고 보냈으면 이렇게 헤더가 여러 개가 붙어서 오죠. 얘는 테일도 붙고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이게 떨어진 게 바로 이걸 패킷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진 게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션 계층, 프로젝트 계층에서 만약에 카톡에서 안녕으로 보냈으면 제 PC에서도 똑같이 카톡에서 안녕이라고 보여지는 이 전송되는 계층의 이게 바로 OSI 7 레이어죠. 자, 요거는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까지 이게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자, 보통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압도적으로 TCP, UDP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ARP가 나온 적이 있어요. ARP는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게 바로 ARP고, RARP는 반대로 맥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거죠. 자,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TCP, UDP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데이터 링크 레이어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벼락치기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 프로토콜의 흐름 제어하는 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보내면 액신호가 오죠. 이게 바로 스탑 앤 웨이트죠. 일단 보내놓고 잘 왔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또 보내요. 잘 받았어 라고 했는데 오다가 에러가 났죠.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다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스탑 앤 웨이트고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사용해서 보내는 게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죠. 윈도우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여러 개 보냅니다. 그러면 잘 받았어. 그 다음에 2보내. 그럼 또 그 다음에 윈도우를 슬라이딩해서 보내다가 이가 에러가 났죠. 그러면 2 못 받았어. 그럼 이렇게 보내서 플로우 컨트롤해서 속도를 좀 향상시키는 흐름 제어 방법이 있죠. 자, 되게 안전하게 가서 TCP는 되게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TCP는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죠. 나 보낼게. 알았어. 보내. 자, 보낸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시키고 갈 때도 3way 핸드쉐이크죠. 나 간다. 잘 가. 갈게. 이렇게 해서 3way 핸드쉐이크로 끝나는데 내지는 4way 핸드쉐이크로 끝나는데 이게 바로 TCP 프로토콜이고요. UDP는 그에 비해 어떻게 보내요? 보내라 그러면은 알았어 보낼게. 그리고 그냥 보냅니다. 뭐 잘 왔는지 액신호도 안 받죠. 자, 바로 UDP는 이렇게 액신호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신뢰성은 떨어지나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무지 빠르겠죠. 자, 그래서 TCP와 UDP,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의 차이가 이런 거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C언어에서의 변수 선언하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C언어뿐만이 아니라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특징을 한 번만 본다면 일단 영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는 언더바밖에 못 씁니다. 공백 안 돼요. 이런 거 다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뭐만 돼요? 언더바만 돼요. 자, 변수명 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티저 우리가 A는 5 이런 식으로 줄 때 이 A가 바로 변수명이에요. 자, 변수명에서는 언더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문자, 숫자. 자, 그래서 who ate 피자는 안 돼요. 하지만 who 언더바 ate 언더바 피자는 된다는 얘기예요. 공백은 안 되지만. 자, 그리고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는 되는데 숫자는 올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 who는 안 돼요. who, 원은 된다는 얘기예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who하고 요 대소문자가 두 개가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예하고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try, double, for, while, short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1, 2, 3, 4에 보시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선언을 하고 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A는 5하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C나 자바는. 자, 글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else. 자, 그래서 보통 왜 이게 되느냐 생각하실 텐데 C언어에서는 true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었어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캡처했어요.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소문자로 쓰면 아주 악의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P 버전 6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128비트다. 길이가 길죠. 그리고 16진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128비트다. 16진수를 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전송 방식이 멀티 유니 브로드캐스트였는데 IP 버전 4에서는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지고 애니캐스트를 쓴다는 게 큰 특징이어서 이게 지금 제가 표시한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니캐스트고요. 그리고 이게 멀티캐스트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되는 게 애니캐스트예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트였었죠. 자, 얘는 사용하지 않고 IP 버전 6에서는 애니캐스트를 씁니다. 이렇게 7하고 똑같을 때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가 바로 DNS 서버가 있겠죠.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멀티캐스트 대신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애니캐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128비트. 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프로세싱에서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가상기억 장치에서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시킬 것인가. 자, 이거는 왜 단편화 때문에 하는 거죠.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그래서 가장 기억해 두실 게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 두 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페이징이라는 건 이런 거죠. 메모리 할당할 때 프로세스를 일정하게 메인 메모리를 프레임으로 분할하는데 똑같은 크기로 분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MU를 이용해서 주소 변환을 시켜서 크기가 같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겁니다. 자, 같은 크기라는 게 크기를 일정하게 분할시키는 게 바로 페이징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18kB하고 26kB가 지금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kB로 지금 똑같은 프레임을 나누었죠. 그러면 얘가 18kg로 가면 10kg에 먼저 하고 자, 그럼 8kg가 남았죠. 자, 이렇게 남은 요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6kB가 이제 할당이 돼요. 그럼 여기에 10 들어가고 그다음에 10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이제 다 할당이 됐죠. 그럼 바로 이 부분이 내부 단편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징 기법으로 똑같은 크기로 할당을 하게 되면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에 반해서 나온 게 바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죠. 뭘 똑같은 크기로 해 가변적으로 하자. 자, 그래서 논리적인 단위 세그먼트로 나눈 후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거죠. 자, 똑같이 18kB하고 26kB 적재하게 되면 18kB가 들어갔고요. 26k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변적으로 들어갔죠. 그럼 사용되지 않은 이 공간을 우리가 외부 단편화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세싱과 세그멘테이션이 지금까지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본다면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게 페이징이고 가변적인 크기로 나누는 게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20회부터 21회까지 기출문제 몇 개 안 되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출문제 풀이를 내용을 다 숙지하게 한 번은 더 보고 시험에 보러 가시면 절대 떨어질 일 없습니다. 자, 그동안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실기 준비하실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